올 하반기 글로벌 가장 큰 정치 이벤트 바로 2020 미 대선이죠. 많은 분들이 이 이슈를 이번 주 내내 바라보셨을 겁니다. 현재는 승리가 임박한 바이든 후보 그리고 여기에 불복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이 대비적입니다. 자, 2020 미국 대선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일단은 유력한 후보 쪽도 있고 또 여기에 불복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 혼란 그리고 불확실성이 우리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앞으로의 움직임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 세 분 모셨습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상환 회장, 흥국증권 송재경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동국대학교 광노성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자세하게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짚어볼 텐데요. 먼저 공통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 결과 일단은 바이든 후보의 승리다라고 무게가 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루 웨이브는 실패했다라는 데에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세 분은 이번 대선 어떻게 보셨는지 한 분씩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노성 교수님부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상은 했지만 워낙 트럼프의 경제 성과나 이전에 2016년에 있었던 샤이 트럼프 등 같은 변수가 많아서 확신은 없었는데요. 막판에 우편 투표가 도착하면서 역전의 윤곽이 잡히고 지금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거의 5% 이상 격차가 났던 것이 지금 1.4%가 아주 좁혀 있는 상태라서 거의 승리는 확정된 것 같습니다. 253표가 확정됐는데 네바다 6주 표, 그다음에 이제 아리조나 11표가 들어가면 270표가 되기 때문에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잘 승복같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복잡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정말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죠. 그러면 이상환 회장님께서는 이번 대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접전을 예상했지만 그래도 바이든 후보가 낙승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초박빙이 될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예상한 쪽으로 가는 결과는 나오겠지만 그 과정은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벨트는 좀 그 트럼프 후보가 유리할 거고 러스트벨트는 바이든 후보가 유리할 거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유리한 국면으로 나와 있지만 워낙 초박빙이다 보니까 이거 예상이 맞은 것이냐.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좀 느낀 것은 샤이 트럼프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미국 내에 있어서의 그런 백인들이 갖고 있는 위기 의식이 그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서 좀 반영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선거가 이제 완전히 종료되고 나면 가장 커다란 과제는 이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을 얘기할 때 멜팅팟, 용광로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레인보우, 무지개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이제 균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제를 남긴 그런 대선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 내의 국민들의 분위기가 조금 변화가 있다라고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재경 센터장님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주식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안도 랠리를 일단 한 이틀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이 불확실성이 좀 커졌던 것에 대한 우려가 다행스럽게 어쨌든 선거가 지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개표가 되면서 그 과정이 일정 부분 시장이 예상한 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위 블루웨이브야 이제 후반부에 좀 깨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바이든 승리로 이제 점쳐지다 보니까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도레를 펼쳤고요. 반면에 이제 채권 시장은 오히려 그 소위 이제 블루웨이브가 깨졌기 때문에 추가 부양책의 그러한 기대감들이 약화되면서 급락하는 모습. 그다음에 불안감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금리가 급락하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다만 앞에서 다 언급 주셨듯이 지금 그 확정이 되는 과정까지는 아직은 많은 불확실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이 선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변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하려는 움직임, 이미 뭐 소송을 건 주도 있고요. 여기에 1심에서 기각이 된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좀 혼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사실상 불복을 명백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학 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을 냈죠. 그래서 사실상 불복을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거를요. 그러니까 우편 투표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그리고 우편 투표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거고, 물론 사전에 선거 전에 상당 부분 우편 투표에 대한 우려와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불법적인 부분들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승복하고 이번 대선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우편 투표 결과 때문에 클레임은 걸 수 있지만은, 물론 이제 대법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금 보수 진영 6사람, 진보 진영 3사람이 있어서 좀 유리한 국면도 있고, 이번에 지금 하원 상황을 판단했을 때 만약 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결론이 안 난다면은 하원으로 갔을 때 유리한 국면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아무튼 개표가 끝나서 지금 경합주들이 확정이 되고 나면 우편 투표를 빌미로 해서 이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그게 바로 미국이 갖고 있는 미국 제도 문화가 아마 트럼프의 그런 행동을 좀 제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히려 저는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12월 14일 날 선거인단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12월 14일 날 선거인단 선거에서 영어로 이제 페이스리스 보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원래 자기가 지정된 후보자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기권을 한다라든가 크로스 보팅을 한다. 크로스 보팅은 거의 없습니다. 기권한 예는 지난번 클린턴하고 트럼프 때 7사람이 안 나타나서 538표가 아니라 선거인단 투표수가 531표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04대 227이 됐는데 원래 같으면 306대 232가 돼야 되는데요. 이런 좀 암초들이 있어서 그것에 따른 불법 선거 내지는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은 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다음 달까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겠는데요. 일단 대선 이전부터 상대적으로 증권가나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조금 더 무게를 실어왔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미 좀 많이 반영을 했었죠. 송재경 센터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블루 웨이브, 그러니까 백악관은 바이든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소위 정책의 그 일관성, 그다음 신속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면서 추가 부양책이 지금 7월 말 이후에 지금까지 미뤄졌던 것들이 가파르게 이제 속도전을 내면서 시장에 활기를 좀 불어넣어주는 이제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움직였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경기 민감주들, 그다음에 플러스 그다음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블루 웨이브는 사실상 좀 어려워지는 국면이 아직은 지금 1월 5일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 실제로 소위 결선 투표를 하는 지역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상하원은 적어도 이제 분할된 소위 말하는 스프릿 콩그레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 적어도 시장이 기대한 것만큼은 소위 이제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좀 길게 놓고 보면 지금 당장이야 지금 단기간에 그런 대응을 하고 있지만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지금 상당히 코로나 재확산 이런 우려가 있고 경제가 상당히 꺼지는 모습들 소비나 이런 것들이 내년에 다시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오히려 향후 불확실성이 좀 커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경제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 대선 이후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거일 것 같습니다. 미중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세 분의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학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어느 후보가 되든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안보적인 의미에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그다음에 경제 번영 네트워크 이걸 중심으로 한 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미국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냐? 바로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그 가치의 공유를 중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중국이 보여줬던 지난 2, 3년간의 태도, 시진핑 주석의 1인 지배 체제가 강화되고 홍콩 민주화 운동이 무력으로 진압되고 홍콩 보안법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미국이 하나의 경제 파트너로서 이익 공동체로서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세계 패권 전략에서 봤을 때 지금쯤 선제적으로 중국을 길들이지 않으면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른다. 단적인 예로 지난 7월 달인가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캘리포니아 닉슨 도서관에서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그 제목이 중국 공산당과 자유진영의 미래입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을 그 전체주의 리더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미국을 바꿔놓을 것이다 하면 식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명백히 했습니다. 거기서도 볼 수 있듯이 미중 관계는 아무튼 최소한 내년까지는 좀 갈등 국면 속에서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고 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좀 이렇게 이단아처럼 좌충우돌 행보를 해왔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좀 대비적으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행보를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무게를 실어줬던 것 같은데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결국 중국이 지금 오전 중회가 지난주에 지나갔었죠. 지지난주에. 결국은 중국이 소위 말하는 자립 경제를 목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당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미중 무역 분쟁이고 결국은 미국이 누가 들어오든 그러니까 바이든이 들어오든 트럼프가 재선을 하든 결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될 것이고 따라서 기술과 관련한 경제 자립에 대한 목표를 강하게 세웠고요. 향후 관련해 갖고 거의 1,500조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되는 돈을 5년간 투자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향후 방향성 자체는 그러니까 그 소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트럼프 때처럼 소위 예측 불가능하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들어오면서 예측 가능하냐의 이슈의 차일 뿐이지 중국의 자립 경제로의 방향성 또 미국의 견제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바이든 후보가 친중파가 아닌 이상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러한 힘의 논리에서 어느 정도 긴장 관계는 좀 이어지고 여기에 따른 국제 통상의 움직임도 우리가 잘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쭐게요. 미중 관계는 뭐 다 얘기를 하십니다. 바이파티전 이슈라고 해서 초당적 이슈 계속되고요. 패권 소위 말해서 이게 기술 패권 쪽으로 지나가는 패권 경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지식재산권을 탈취한다든지 또는 뭐 기술 이전을 강요한다든지 하는 네네. 이런 문제는 단지 그 무역 수지 적자 문제 또 일자리 뺏기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을 용납하지 못하겠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미중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요것은 계속 뭐 바이든이 집권해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단지 양상은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든의 공약집에 보면 한국, 일본, 유럽 등 그 동맹과 연합하고 WTO 체제를 다자체제의 규범 기준으로 다시 연합해서 재편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까지처럼 뭐 일방주의나 아니면 안보를 근거로 한 무역 확장법 232조 같은 것을 더 이상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한국 정부도 지금 현재 셈법을 좀 복잡하게 이제 계산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준비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보호무역 기조가 좀 강한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후보는 어떨까요? 워낙에 이제 원리 원칙주의자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정확히 한국 수출 그리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교수님? 일단은 바이든 트럼프 시대에는 한 가지로 얘기해서 일방주의하고 보호무역주의거든요. 대표적인 일방적인 조치가 종합통상법 제 301조를 흐르는 것. 그다음에 이제 안보와 경제 이슈를 동일시해 가지고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서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조치로 보이는데요.
바이든 시대에는 이런 일방적 조치는 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공약집을 쭉 한번 읽어보면. 네. 그러나 바이 아메리칸 팔러시, 그래서 그 공공 투자를 4천억 달러인가 이 크게 하고 그것을 규정을 바뀌어 프로큐어먼트 액트라고 해서 정부 조달법을 바꿔서 미국에서 기업들이 그것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는 정책을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 보니까 그 자국 우선주의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타나는 게 이제 일자리 보호 정책이라고 해서 리쇼어링, 해외에 나가는 것에서는 페널티 텍스를 매기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고 하는 이런 정책은 앞으로 추진돼서 네. 일자리 보호와 자국 우선주의는 계속하는 그런 오히려 정책을 취할 겁니다. 상대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좀 융통성 면에서는 떨어질 우려는 없나요? 융통성은 오히려 이제 바이든 후보가 있는데 그래요? 강경한 덤도를 보면 단기적인 효과는 트럼프가 쉽게 일방주의로 몰아붙이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네. 잘 아시다시피 경제는 그렇게 그 풍선 효과도 있고 그쵸. 유기체이기 때문에 네. 한번 밀어치면 딴 데 터지거든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이 오히려 장기적 효과가 있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증시에서는요. 바이든 후보의 승리에 따라서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그리고 또 세금 문제, 뭐 일단은 증세에 대한 부담은 덜었다 이렇게 증시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증세부터 말씀드리면 상원이 갈린 상태에서 감세 현재의 기조를 다시 원복시키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감세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명확관화한 것 같고요. 적어도 2년간은. 1차적으로는 그렇고 그보다는 이제 기술주와 관련해서는 지금 지난 2, 3일간의 랠리는 기술주 위주로 나왔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금리가 급락하면서 성장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하원이 갈리면서 반독점법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그러한 그 기존 대형 기술주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는데 적어도 상원을 공화당이 가져가면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덜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들이 상대적으로 기술주의 그런 안도랠리를 좀 더 땡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이달 말에 사실은 상원에서 여전히 반독점법 규제와 관련된 청문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7월 말에는 하원에서 열렸고 이번 달 말에는 상원에서 열립니다. 이거는 마치 아까 초당적으로 그 중국을 대하듯이 지금 대형 기술주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정치권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대형 기술주와 관련된 그러한 그 규제와 관련된 것의 안도감은 조금 네. 잃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내년을 바라보면서 국내에서도 좀 IT를 주목하는 투자자들이 많으신데 기술주들의 흐름을 먼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을 좀 짚어봐야겠죠. 토론회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스탠스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에 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영향은 어떨까요, 학 회장님? 북미 협상의 그 성격과 일정이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는 북미 협상에서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맥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중재의 폭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바이든 후보 이 경우에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 민주화라든가 민주당이 갖고 있는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들 거기에다가 이미 선언했지만은 선 비핵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격에 있어서 이해관계에 중점을 뒀던 트럼프와 지금 당선이 기대되고 있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성격이 좀 달라지고 문재인 정부가 중재할 수 있는 폭도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또 아울러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1월 20일 날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된다면 취임을 하게 되면 한 6개월간은 그 새로운 정부의 틀을 만드는 기간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북미 협상이든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미국의 입장이 본격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내년 여름으로 본다면은 상당 부분
그 한반도 상황이 약간 공전 상태가 외교적인 진공 상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바이든 후보의 성향이 가장 크게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 후보가 한국보다 일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친한 성향이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게 또 한일 간의 관계, 특히나 우리가 수출 규제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요. 이 한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교수님? 이게 원래 미국은 둘 사이에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랬어요. 트럼프 때도 이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죠. 그런데 이제 보면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의 성격을 볼 때 내 편 들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거든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한일 관계가 나빠진다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네. 보면 적극적인 중재, 트럼프 때는 안 했던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속에 뭐가 있는지 또 나설지 아직 강력 구상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네. 그래서 좀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단 중립적으로 조금 스탠스가 빠져 있었는데 거의 동맹 앞으로 의식이 없어요. 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시간 관계상 저희 마지막으로 증시에 대한 영향으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센터장님, 바이든 후보가 이제 집권할 것으로 유력하게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산업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결론도 말씀드리면 그 시장에서 바이든이 되면 친환경 관련된 그런 공약에 맞춰서 그쪽과 관련된 투자를 기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 경험상 보면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는 반대의 결과들이 많이 나타났던 경향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로 사실은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있었던 오바마 8년 동안 친환경주들은 제일 안 좋았었고요. 거꾸로 그것이 트럼프 마지막 해인 올해 친환경주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 현상이죠. 거꾸로 트럼프 때 기대했던 은행이나 에너지는 지난 트럼프 4년간 제일 안 좋았던 업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바이든 이꼴 뭐 친환경 뭐 이렇게 예상되는 지금의 공식처럼 돼 있던 것들을 바로 보지 마시고 그 업종의 업황이 지금 저점인지 고점인지 주가가 얼만큼 올랐는지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뒷부분으로 갈수록 지금 당장은 경기 민감주나 블루웨이브에 의한 경기 민감주가 가파르게 내는데 오를 걸 생각했었는데 그것의 속도는 이전보다 현재 이렇게 상하원이 분리되는 상황에서는 좀 뒤로 밀려질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 시장 자체가 그런 추가 부양 체계의 그런 기대감이 조금 소멸되면서 상대적으로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 거기에 맞춰서 한국이나 나머지 중국이나 이런 그 신흥국에 충분한 기회가 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세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견 잘 들었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